단세 지방산이 2배가량 높은 것, 또 굉장히 다양한 장내 미생물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노화가 더디게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파박, 콩이나 보리, 양파, 토마토를 이용한 스튜를 많이 만들어서 단백질도 섭취하고 또 섬유질도 굉장히 풍부하게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단세지방산이라는 성분이 일반인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단세지방산은 대장 상피세포의 먹이가 되면서 대장 건강을 최적화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만성염증 같은 이런 발병률을 상당히 낮게 해주는 거죠. 장이 또 전체 면역력의 80%를 차지하잖아요. 마이크로바이옴들을, 장내 미생물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세지방산이 많은 이유를 어디서 찾았냐면, 왠지 그 목동하고 양을 돌보니까 또 우유나 치즈에서 유래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했지만, 섬유질을 많이 먹어서, 특히 다양한 섬유질을 많이 들어있는 과일, 채소 성분들을 많이 먹어서 일어난 거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채식 위주의 식단이 단세지방산을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이 섬유질로 인해서 장내 미생물이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장내 미생물은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유해균보다 유익균이 많은 환경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가공식품도 먹게 되고, 또 고기 위주로 먹고 당분이 들어있는 걸 많이 먹다 보면 유해균이 많이 늘어나고 다양한 미생물이 줄어듭니다. 거기에다가 약을 먹거나 항생제를 먹거나 이러다 보면 또 장내 미생물이 많이 또 다양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면역력도 상당히 떨어지게 되죠. 이 사르데나 노인들을 봤더니 이 장내 미생물도 일반 노인들보다 굉장히 풍부한 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에서 발견된 모습은 단세지방산이 2배가량 높은 것, 굉장히 다양한 장내 미생물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노화가 더디게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장 건강이 장수와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연 식물식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일주일에 30가지 정도의 식물을 섭취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한국인들이 보통 먹는, 또 제가 일주일 동안 먹는 식물들을 그냥 간단히만 세봐도 30가지는 보통 없더라고요. 30 하면 굉장히 많은 수 같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과일 3종류 먹고, 반찬 먹고, 견과류 먹고, 또 우리 잡곡도 다양하고 콩도 같이 먹다 보면 일주일에 30가지를 먹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식물들을 많이 섭취할수록 장내 미생물이 늘어납니다. 또 단세지방산은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이 건강하게 분포가 되면 단세지방산의 양도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장내 미생물이 많이 먹는 먹이는 일단 식이섬유, 펙틴 같은 식이섬유와 함께 당류입니다. 복합당인데요. 올리고당, 프락토 올리고당, 갈락토 올리고당, 과일, 채소, 구황작물 이런 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단세지방산을 위해서 특별한 음식을 먹을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늘 강조되고 과일류, 채소류, 콩류, 견과류, 통곡식, 고구마, 감자 이런 구황작물,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먹으면 건강한 장내 환경이 조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신체 활동과 환경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이제 건강이 나빠지는 문제점으로 좌식 생활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직이 굉장히 많잖아요. 앉아서 이제 컴퓨터 업무를 하시는 분이 늘어나다 보니까 앉아서 몇 시간씩 사실 움직이기 어렵죠.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1시간에 1분만 움직여도 굉장히 큰 운동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르데니아 지역의 사람들은 대부분 목동 또는 농부, 또 집에 정원을 가꾼다거나 텃밭을 가꾼다거나 또는 야생 허브를 채집한다거나 이러면서 끊임없이 이제 움직이는 신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일이 엄청 어렵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런 일이 아니고, 그냥 매일 걸을 수밖에 없는 환경, 걸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는 거죠. 이탈리아의 다른 지역보다 이 사르데니아 지역에서 목동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100세까지 살 확률이 무려 10배나 더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주 움직이는 이 신체 활동은
장수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두 번째로는 가파른 경사도를 가진 사르디냐 지형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목동들이 일을 하면 그냥 편편한 그런 초원을 걷는 게 아니고 굉장히 높은 지대에서 낮은 데로 옮겼다가 낮은 데서 또 높은 데로 올라가기도 하는 오르막길 또 내리막길 경사도가 굉장히 컸던 거예요. 또 집을 갈 때도 뭐 친구 집을 갈 때도 또 어디를 이동을 할 때도 경사도가 항상 이제 높기 때문에 몸이 계속 저항 운동을 이렇게 계단을 오르는 게 저항 운동이잖아요. 저항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소를 제공을 한 것입니다. 저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 마음 먹고 헬스장 가서 막 두세 시간씩 막 호르몬이 막 나오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일상에서 늘 그냥 끊임없이 움직이고 그런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 환경이 처해진 것이 훨씬 더 건강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의 이제 공통점을 쭉 봤더니 특히 이 사르디냐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낙천적이고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굉장히 길에서도 막 호탕하게 잘 웃는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우울하거나 슬픔에 빠져 있거나 감정적으로 막 무기력하고 처져 있는 그런 약간 요즘 번아웃이 심한 이제 우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예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행복한 백세인들이 많았다는 거죠. 우울증 빠져 있는 백세인은 없다. 슬픔에 빠져 있는 백세인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게 이제 저자 댄 비투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르디냐 지역에서는 콩, 그 중에서도 파바콩을 굉장히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콩은 누구나 알듯이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하죠. 또 식이섬유까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콩과 함께 뭐 감자나 콩이나 또 양배추나 뭐 토마토, 양파, 호박 이런 채소들을 이용한 수프나 요리들을 주로 많이 먹고 있었고 육류 섭취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직업이 목동인데도 불구하고 양고기라든지 양의 젖으로 만든 치즈나 이런 것들은 소량 섭취하지 늘상 많이 먹는 음식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보리를 많이 먹고 있었고요. 보리는 이제 사르디냐의 남성이 100세까지 가장 많이 먹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파바콩이나 보리, 뭐 양파, 토마토를 이용한 스튜를 많이 만들어서 단백질도 섭취하고 또 섬유질도 굉장히 풍부하게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콜라비 같은 채소, 콜라비에는 뭐 구리, 망간, 철분, 칼륨 이런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또 뭐 감자, 그다음에 올리브 오일도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불포화지방산이 굉장히 많죠. 항염작용도 같이 있기 때문에 블루존 거의 대부분 전 지역에서 올리브 오일은 많이 먹고 있습니다. 또 로즈마리라는 허브도 굉장히 많이 사르디냐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로즈마리에는 뭐 기억력이 좋아지고 소화력이 좋아지고 뇌의 노화와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토마토도 많이 먹고 있죠. 또 이들이 많이 먹는 특징 중에 하나가 와인인데요. 와인을 만드는 이 포도 품종이 다양하잖아요. 칸로나우라는 이 독특한 햇볕을 많이 받은 이 와인을 통해서 플라보노이드 섭취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이 성분들이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물성 그리고 시골스러운 음식을 먹는 겁니다. 식물성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건강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공통적인 이제 건강과 장수의 필수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텃밭에서 기른 채소, 콩, 그다음에 뭐 과일, 올리브 오일 이런 음식들을 먹었고 뭐 비싼 그런 음식들을 먹었던 것이 아닙니다. 또 이 사람들이 먹었던 이제 치즈 같은 경우에는 풀을 먹여서 키운 양으로 만든 치즈인데 여기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 염증과 또 세포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의 경우에는 뭐 매일 자주 먹는 게 아니고 아주 특별한 날 가끔 그리고 주말에 일요일에 이런 특별한 식사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을 최우선시하는 문화입니다. 사르디냐는 굉장히 끈끈한 가족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서로가 서로를 돌보게 하는데요.
조카가 고모를 돌보기도 하고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돌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돌볼 때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 억지로가 아니고 가족이니까 너무 당연한 거다. 가족이니까 항상 의뢰하는 그런 행동으로 굉장히 정성껏 돌보게 됩니다. 그래서 끈끈한 이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울증이나 뭐 심각한 스트레스나 뭐 자살 이런 것들에 시달리는 이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세 번째는 웃 어른 공경하기입니다. 가족을 최우선시하는 그 분위기와 이어진 내용인데요. 가족에 있는 조부모님을 통해서 뭐 재정적으로나 어떤 육아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고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건강을 돌보는 것을 또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 조부모님과 함께 자라는 아이들이 우리도 대부분 더 건강하다, 심적으로도 더 아이들이 건강하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관계가 건강한 이 요소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생활에서도 웃어른을 공경하는 이 문화로 인해서 이웃에 있는 어르신도 함께 공경하고, 또 노인 자체를 소외받는 존재가 아니고 존경받는 존재로 이 사르데냐 블루존에서는 그런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산책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일부러 산책을 해야 되죠. 하지만 이제 사르데냐 사람들은 일 특성상 양치기 뭐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약 8km 이상씩 늘 걷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걷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온몸의 혈액순환이나 이제 근력이 또 강화가 되겠죠. 통계적으로 뭐 마라톤이나 철인 3종 경기나 헬스장에서 심한 이제 운동을 하는 것보다 몸에 부상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낮고, 또 건강한 근육, 건강한 뼈에 신진대사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산책을 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일주일에 그냥 몇 번 어쩔 수 없이 가는 헬스장에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매일 한두 잔의 레드와인 마시기입니다. 사르데냐 사람들의 특징은 매일 조금씩 적당한 와인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먹는 칸노나우 와인에는 동맥을 청소해주는 플라보노이드가 두세 배 더 높아서 훨씬 건강한 혈액순환을 하고 있고 건강한 신진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와인을 마실 때 이제 혼술을 보통 하지 않고 함께 마시면서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확 떨어지게 되겠죠. 마지막 여섯 번째가 바로 친구들과 함께 웃기입니다. 사르데냐 블루존 사람들, 특히 남성들의 특징은 굉장히 호탕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길에서도 그냥 호탕하게 서로 농담을 주고받고 막 크게 웃고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웃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어떤 음식을 챙겨 먹는 것 그 이상으로 스트레스를 확 줄여주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암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확 수축이 되면서 온몸에 산소 영양소를 공급하는 힘이 떨어집니다.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게 되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정말 해로운 거니까요. 이 사르데냐 블루존 사람들처럼 친구들과 함께 웃기, 또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웃는 시간을 만들어서 꼭 즐겁게 지내는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암 환자에게 소장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장의 벽을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 굉장히 이 정교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굉장히 특이한데요. 육모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 육모들은 굉장히 촘촘하게 많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펼쳤을 때 이 흡수 면적을 최대한 넓게 만들기 위한 장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육모 안에도 또 뭐가 있냐면 이 면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이어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이어판이라는 것은 이 점막 아래에 있는 림프 조직이에요. 작은 이 돔 형태의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소장 전체에 무려 200에서 300개가 분포합니다. 특히 회장 부위에 많이 이제 밀집해 있습니다. 실제 이곳은 면역 세포가 훈련을 받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요. 장 면역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이어판에는 많은 면역 세포들이 있는데요. 뭐 T세포, B세포, 대식세포, 뭐 수지장세포, 다양한 이 면역 세포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하는 역할은 바로 이 장을 통과하는 물질들을 잘 감시하고 평가하는 건데요. 음식물과 함께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 외부 항원들을 선별하고 어떤 면역 반응의 그런 기준들을 결정을 합니다.
특히 이 과정의 시작점에는 M세포라는 게 있어요. 이 M세포는 파엽한 위를 싹 덮고 있는 장의 상피세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장 상피세포와 다르게 육모 구조가 없고 표면적이 팽팽합니다. 장내 물질들을 직접 흡수해서 이 파엽판 내부로 전달하는 이 기능들을 하는데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음식물 입자 이런 것들이 이 경로를 통해서 면역세포로 전달이 되고요. 면역세포가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면역력을 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파엽판 내부에는 또 수지장 세포가 이 물질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됩니다. 수지장 세포는 대표적인 항원 대시 세포라고 해요. 그래서 외부 물질들을 분해해서 그 정보를 이 T세포에게 전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면역 시스템이 이 해당 물질이 공격 대상인지 아니면 허용해도 되는 대상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또 이 T세포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을 하게 돼요. 이 세포들이 계속 학습하고 성장하고 배워나갑니다. 그래서 병원균을 가진 대장균이나 바이러스에는 당연히 반응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유익균, 또 정상적인 음식물 영양소들, 단백질 이런 거에는 반응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 능력을 얻는 과정을 면역 관용이라고 해요. 이 면역 관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자가면역 질환, 알레르기 이런 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비세포도 역시 파이어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병원균을 인지하면 항체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IgA 항체를 집중적으로 생성하게 돼요. IgA라는 이 항체는 장 점막 표면에 분비가 되어서 병원균이 장벽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 면역에서 바로 가장 최전방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마친 면역 세포들은 파이어판을 떠나서 림프관을 통해서 전신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다른 장 부위로 가게 되고요. 일부는 폐나 피부, 비장과 림프절을 이동해서 면역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얻게 된 면역 경험들은 이제 전신의 면역 체계로 확장되는 구조가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이 중요한 이유는 장에서 접촉한 병원균이 다른 조직에서도 다시 침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장에서 살모넬라균을 경험한 면역세포는 이 해당 항원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이후에 다른 혈류나 다른 조직으로 침입할 때 아주 신속하게 대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백신 접종과 유사한 그 면역 기억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실제 파이어판이 결손된 실험 동물에서는 이 면역 기능이 현저하게 사실 떨어지게 됩니다. 감염도 굉장히 빠르게 노출이 되고요. 회복 속도도 느리게 되고 백신 반응들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건 면역세포가 제대로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특히 파이어판은 성장 초기 면역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출생 직후에 이 면역 시스템은 사실 성숙한 상태가 아니죠. 미성숙한 상태입니다.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는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영유아 시기에 모유를 섭취하고 또 음식을 섭취하고 또 환경 미생물과의 접촉을 통해서 바로 파이어판에서 집중적인 면역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이 시기에 항생제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지나친 이 무균적인 환경에서 자라면 이런 면역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죠. 당연히 면역력이 떨어져요. 알레르기 질환이나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 파이어판의 역할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사실 새로운 음식, 새로운 환경, 새로운 미생물을 만날 때마다 면역 시스템은 계속 공부하게 돼요. 이 학습력이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면역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요. 평생 동안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어판이 바로 이 면역 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항암 치료 또한 이 파이어판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는데요.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를 이 표적으로 하는 항암제가 바로 이 파이어판의 면역 세포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면역 훈련의 기능이 이제 떨어지게 되죠. 감염 위험도 올라가고 회복도 더디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항암 치료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감염 관리 그리고 장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이 특히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암 치료 중에는요.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장을 건강하게 유지한다는 것이 파이어판의 기능, 면역의 기능을 지키는 일입니다.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 또 발효식품을 잘 드시는 것, 또 충분한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것,
이런 것들이 파이어판의 면역세포에 매우 안정적인 훈련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건강한 파이어판이 결국 가장 강력하고 균형 잡힌 면역 체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암 환자에게 장내 미생물은 왜 중요할까요? 파이어판이 면역세포의 훈련소라면 장내 미생물은 그 훈련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 선생님의 역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면역세포에게 어떤 거를 공격해야 되고 어떤 것을 관용해야 되는지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사람은 미생물에게 이 거주 공간과 또 영향을 제공하게 되고 미생물은 그 대가로 이 면역 시스템의 균형 그리고 안정성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고요. 굉장히 정교하게 조율된 공생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은 기능적으로 보면 이제 유익균과 유해균으로 나뉘게 돼요. 락토바실러스 많이 들어보신 거잖아요. 비피더스균 이런 것들은 유익균에 속합니다. 반면에 병원성 대장균이나 일부 클로스트리움 같은 것들은요. 유해균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장에서는 유익균이 당연히 우세한 상태죠. 일반적으로 80에서 85% 유익균이 차지하고 유해균은 15에서 20% 이런 비율이 균형적인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 면역 시스템이 역시 불안정해지게 되는 거죠. 유익균은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면역 기능을 이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유익균은 장 점막에 밀착해 있어서 유해균이 붙여갈 수 있는 공간을 줄여주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경쟁적 배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장내 병원균의 이 증식을 억제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 기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이 유익균은 항균작용을 하는 물질을 생산합니다. 박테리오신, 과산화수소, 유기산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이 물질들은 유해균의 성장을 직접적으로 억제합니다. 특히 유산균이 생성하는 젖산 같은 경우는요. 장내 pH를 낮춰주고 병원균이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로 유익균은 장 점막 자체를 강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유익균이 생성하는 단세지방산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부티르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 점막 세포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작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장 점막 세포가 이걸 먹어야 이제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부티르산 공급이 만약에 충분하다면 장 점막 세포는 안정적으로 계속 재생이 이루어지고 튼튼합니다. 세포 간 이 연결 구조, 타잇 정션이라고 하는 세포의 그 구조도 탄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벽의 튼튼한 구조가 완성이 되죠. 근데 이 장벽이 유지가 되면 이제 독소나 세균의 여러 성분들이 혈액으로 유입되는 것을 잘 차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장벽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바로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죠. 누수 자꾸 흘러 들어갑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입자나 세균 조각, LPS 같은 세균 독소들이 혈류로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면역 시스템은 이걸 위협 요소로 인식하기 때문에 계속 염증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온몸에 바로 이 염증이 착 퍼져서 전신 염증으로 더 확대가 되는 거죠. 넷째로 유익균은 이 면역세포와 직접적인 이 신호 교환을 합니다. 유익균의 이 세포벽 성분이나 대사선물들은 장 점막 면역세포의 수용체와 결합해서 면역 반응의 환경을 조절하게 돼요. 이 신호가 있기 때문에 면역세포는 해당 미생물을 공격하지 않고 보호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동시에 유익균은 면역세포를 적절한 활성 상태로 유지하게 됩니다. 면역세포가 과도하게 흥분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장내 유익균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경고나 이런 조율 기능들이 사실 약해지게 되는 거죠.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조절 T세포입니다. 조절 T세포는 면역 반응의 강도를 조절하고요. 또 불필요한 염증, 자가 면역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특히 특정 유익균, 클로스트리디움에 속한 여러 균들은요. 조절 T세포의 분할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조절 T세포가 충분하지 않으면 이 면역 시스템은 굉장히 과민한 상태로 전환이 돼요. 그 결과적으로 알레르기 질환이 생기고 또 자가면역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염증성 장질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연관성이 높죠. 반대로 유해균이 우세하게 되면 면역 환경은 굉장히 혼란스럽게 됩니다. 유해균은 독소를 분비하거든요. 장 점막도 손상이 되고 또 만성 염증도 유도합니다. 또 면역 세포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만약에 이게 계속 장기화가 되면 면역 세포가 굉장히 이제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암세포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에 대한 감시 능력들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면역 불균형이 되게 되고 면역 불균형은 또 다른 질환들을 계속 만들어내게 됩니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은 언제 무너지게 되나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무너지는 상태를 장내 불균형, 디스바이오시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상태는 유해균이 증가하고 유익균이 감소한 상태를 말합니다. 또 이때는 면역이 떨어지게 되고요. 만성염증의 시작점이 됩니다. 장내 불균형을 유발하는 요인은 분명한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디스바이오시스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항생제입니다. 항생제는 병원균만 제거하면 좋겠는데 사실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유익균, 유해균 모두 다 구분하지 않고 같이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 번의 이 항생제 치료만으로도요, 사실 장내 미생물의 구성이 크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일부 균들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기도 하는데 특정 유익균들은 다시는 회복이 안 될 경우도 있거든요. 항생제 치료로 인해서 면역력이 너무나 떨어져서 다음 이 질환으로 계속 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환자들을 만날 때도 항생제 좀 치료 며칠 받았는데 그 이후에 너무너무 몸이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급격하게 저하됐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디스바이오시스의 아주 중요한 요소는요, 바로 가공식품입니다. 설탕, 인공 감미료, 여러 첨가물들이 수십 종이 들어있잖아요. 바로 이런 성분 때문에 유익균이 살기가 힘들어지고 유해균이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인공 감미료의 경우에는 다들 좀 칼로리나 혈당 스파이크가 없어서 안전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렇지만 장내 미생물 구성 차원에서는 사실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계속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익균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고 또 대사질환과 관련된 유해균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다른 디스바이오시스의 다른 요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아주 급격하게 장내 환경을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콜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인데요. 장 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장 점막도 약하게 되고요. 장내 미생물이 살아가는 환경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만약에 이 스트레스 상태가 만성적으로 된다면 장내 미생물은 계속 떨어지게 돼요. 특히 장내 미생물은 다양성이 중요한데요. 다양한 장내 미생물이 환경이 줄어들게 되고 이것이 바로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을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은 사실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빠르면 3일, 5일, 일주일 안에도 장내 환경은 사실 잘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만 잘 안다라면 잘 실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발효식품의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김치나 된장,納豆, 사워크라우트 같은 음식들입니다. 여기에는 살아있는 유익균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죠. 얼마 전 2026년 1월 7일에 발표한 2025-2030 미국 정부의 영양 지침에서도 이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도록 굉장히 많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인데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을 말하고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의 먹이를 의미합니다. 바로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장내 미생물이 잘 먹고 잘 활동하는 대사의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이런 프리바이오틱스는 과일이나 달콤한 과일, 채소, 양파, 마늘, 아스파라거스, 우엉 이런 것들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유익균들은 이것을 발효해서 또 단세지방산을 만들어내요. 또 단세지방산은 장 점막을 강화시키고 또 염증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식단의 다양성도 사실 많이 중요합니다. 여러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30가지 정도의 다른 식물성 식품을 섭취할수록 장내 미생물이 다양하게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과일류, 채소류, 버섯류, 견과류, 씨앗류, 통곡식, 콩 이런 것들 몇 개 먹다 보면 일주일에 30가지는 다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미생물이 만들어진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이제 면역에 안정성을 주는 거죠. 그리고 항생제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항생제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감기나 독감이나 이 바이러스 감염에는
사실 항생제 효과가 없거든요. 원인이 바이러스니까. 감기 걸렸을 때 무작정 항생제 드시기보다는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이 항생제를 복용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꼭 병행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항생제 복용 후 2시간 간격을 두고 이 유산균을 계속 섭취하게 되면 장내미생물이 많은 손상되지 않은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장내미생물은 한순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형성된 체계는 아니지만 환경이 바뀌면 또 비교적 빠르게 반응하고 좋은 효과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습관 그리고 생활 습관을 조정하는 걸 통해서 장내미생물은 다시 균형을 잘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식생활과 생활 습관 꼭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